일주일 내내 우리는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대한 끊임없는 보도와 끝없는 해설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문서를 본 적이 없지만 모두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재앙급의 참사로 향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진짜 신의 분노 같은 일들이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강과 바다가 끓고 40년간의 어둠, 지진, 화산 폭발, 무덤에서 일어나는 죽은 자들, 인간 재물, 개와 고양이가 함께 살고 대중의 집단적 광기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게 기억에 남는 영화 장면을 만들죠. 트럼프 비판자들은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의 지난 1년 발언에 등을 돌리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초콜릿 상자와 같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절대 알 수 없죠. 그리고 마침내 그 문서가 목요일에 공개되고 서명되었습니다. 가정이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그럼 예측이 틀렸던 건가요? 성경적인 규모라는 표현이 과장일 순 있지만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아니면 그들이 틀렸던 걸까요? 오늘 저와 하나씩 살펴보고 결정해 봅시다. 참고로 지금 벌어지는 일과 관련된 성경적 비유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밤새 언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추측 게임은 끝났습니다. 토론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한 파멸이나 완전한 평화를 예측하느라 바쁠 때 양해각서가 공개되었고 예측보다 하루 먼저 서명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공식적인 14개 조항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불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슈키안은 테헤란에서 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추측 게임은 끝났습니다. 중동은 이제 6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바논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시 전투가 중단됩니다. 둘째, 미국의 해상 봉쇄는 30일 후에 해제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여 안전하고 통행료 없는 선박 운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는데 서면으로 동의했으며 고농축 우라늄을 유엔의 감독하에 희석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합의가 재정적인 통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판매를 위해 즉시 제재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전한 제재 해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건 여전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문서에는 명시적으로 이란이 앞으로 60일 동안 최종 핵 합의를 완료해야만 영구적인 제재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60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 기금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은 걸프 국가와 동결 자산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평화의 역사적인 새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너머를 보면 주요 당사자들은 전혀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이란 의회의 의장은 이미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란인들의 손가락은 여전히 방아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 60일 기간 동안 이란이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위반하면 그들을 완전히 폭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언어입니다. 영화, 미디어,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 삶에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표면적으로 전쟁 시작 후 들려온 수사와 비교하면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고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한 조건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쉬운 일은 우울하고 암울한 평가를 퍼뜨리는 것인데 그중 일부는 미국 내 보수 세력 사이에 분열과 마찰을 일으키고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메긴 켈리가 우연히 부통령 벤스를 이스라엘 채널 14회 기자 이논 망갈의 발언으로 도전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네타냐후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녀는 그를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좌파 기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은 오직 그들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네타냐후를 약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곳에서는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것이 쉽습니다. 화면을 보고 완전한 재앙을 예측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 팟캐스트에서 서구에 사는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도록 길들여져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시간이 걸려야 성과가 나타나는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해 전혀 인내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실망하며 마치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듯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메모랜덤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고 값싼 근거 없는 비관주의에 빠져드는 군중에 동참하는 것도 분명히 거부합니다. 그럼 이 메모랜덤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휴전은 좋은 일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저는 아야톨라들이 무릎 꿇거나 더 나아가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이란 국민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모든 말이 만족스럽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아이시스 테러 수계가 시리아 수장이면 상황이 나았을 거라 한 말, 정말 역겨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대하는 방식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 딜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란과의 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오랜 싸움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는다고 해서 매번 아파트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 모두가 헤즈볼라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에게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처리하게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했던 말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나 그 주변 사람들이 하아레츠나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너무 많이 접하거나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 비교해서 이것이 정말로 판도를 바꾸는 일인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 걸음 물러서서 실제로 무엇이 논의되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60일 평가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모든 수사를 걷어내고 보면 현재 상황은 이란 정권이 진정한 의도를 증명하도록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주지만 60일 안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웨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마스가 10월 7일 공격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파괴 계획을 앞질러 실행한 이후 이 지역 전역에서 우리가 목격해온 바로 그 동일한 청사진의 일부입니다. 가자 지구를 보세요. 국제위원회가 통제권을 넘겨받고 복구를 시작했지만 협상 불가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마스는 완전히 무장 해제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엔 레바논 내 이란 대리 세력 헤즈볼라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휴전 협정에서 헤즈볼라는 리타니강 북쪽에 머물며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문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합의가 어떻게 지켜지는가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서방은 정부 조직으로 위장한 테러 단체들이 국제협정을 완전히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들은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슬로 협정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UN 평화 유지군 등을 만든 UN 결의안들은 농담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전의 핵 제한 조치는 반복적으로 위반되었지만 국제사회는 전체 협정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또는 기꺼이 그 위반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였습니다. 테헤란은 매뉴얼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고 한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짜 이야기는 과장된 헤드라인이나 해설자들의 뒷북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각서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권이 그 의무를 얼마나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강제받는지, 그리고 이란이 처음으로 금지선을 넘을 때, 그리고 그들은 분명 넘을 것입니다. 미국이 정확히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트럼프는 가자 지구와 레바논 두 경우 모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항상 우리를 지지해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트럼프가 불쾌감이나 분노를 드러냈다거나 언론 보도대로 말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는 그런 발언 중 일부를 확인했고 제가 파리에서 언급했듯이 다소 특이한 말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가 네타냐후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네타냐후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뭐죠? 그가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경우 그는 이스라엘을 막지 않았어요. 바이든은 전쟁 첫 달에 우리를 지지했다고 했고 그 전쟁은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하마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뿐만 아니라 적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 무기조차도 막았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억제하고 이스라엘과의 남부 국경 지역에 그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유엔 평화 유지군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지역에 지하 요새를 건설했고 심지어 유엔 주둔지 바로 옆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슬로 협정의 보증인입니다. 유럽연합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협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허용할 뿐만 아니라 협정상 이스라엘에 할당된 지역으로 아랍 마을과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협정상 의무를 다하기도 전에 아랍 국가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위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48 전쟁에서 나온 아랍 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UNRWA 같은 유엔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는요. 실제로는 그들이 폭력을 조장하고 있으며 최소 100명 이상의 자체 직원들 이 10월 7일 가자 지구인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돕는 데 가담한 것이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하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트럼프는 할 말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만 좀 얘기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 특히 언론의 위선은 정말 놀랍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소셜미디어 게시물, 모든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꼭 머페쭈어 발코니에 앉아있는 투덜대는 비평가들인 스태틀러와 월도프 같아요. 그들은 징징대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끊임없이 남을 야유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관련된 말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비관주의자냐고요? 아니요. 저는 낙관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 믿어요. 요즘 언론 보도와 비슷하네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100명이 미국을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문명의 적들과 맞서는 상황에서는 오바마 이후에 무기력한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저는 차라리 백악관 잔디밭에서 미국인들이 UFC 250을 축하하며 세계 최고의 공군이 상공을 비행하는 장대한 밤을 보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치면서 미군과 미국 동맹국들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요. 물론 언론과 좌파 위선자들은 그 행사에 대해 불평합니다. 거짓말이고 정말 악질적인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일어날 때는 그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변태적이며 혼란스러운 미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이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운 외교정책 문제에서 우리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폭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그리고 100%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80%, 9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모두 시도해보는 것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쯤 그 교훈을 배웠을 법도 하지만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시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패배주의적이고 패자 같은 태도가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리비아에 있는 대사관이 점령당하고 대사가 병든 이슬람 살인자들 무리에 의해 붙잡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트리폴리 시내를 끌려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도 당신을 연관시켰나요? 문서에 아직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화요일에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돌파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란 정권으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을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그의 흥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분 가발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수입원이 석유에서 머리카락 제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정권에 의해 처형된 반대자들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제품이죠. 이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제 문제는 트럼프보다 유럽의 스타머 같은 무능한 정치인들입니다. 평화적 돌파구라니 웃기네요.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인들은 즉시 보이콧하면서도 잔인한 아야톨라들은 받아들입니다. 방금 죽인 이들의 머리카락을 수출하는 자들입니다. 프랑스인들이 파리 박람회에서 이스라엘 무기를 막으면서 지난해엔 프랑스에서 시리아의 ISIS 지도자를 극진히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위선자들, 살인적이고 배신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과 단체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첨하는 국가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면하고 거래를 맺으며 이런 세력을 정당한 파트너인 것처럼 가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국가가 자국 민간인 위협을 제거하려 할 때 그들은 유대인을 두고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이 자신들의 만행을 미화하고 우리를 향한 집단 학살 의도를 분명히 밝힐 때조차,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집단 학살 의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구 전역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지한 바보들이 병든 대중과 똑같이 행동하며 세상에 자신들이 최신 유행하는 담론에 발맞추고 있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배우 헬렌 미레는 이번 주 온라인에서 다시 떠오른 언어적 공격에서 사악한 시오니스트년이라는 말을 들은 뒤 이스라엘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이스라엘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초라한 몸뚱이나 지키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녀는 사악한 세력이 어디서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민족으로 당한 일을 어떻게 남에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따라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어쩌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나라를 어디에 세우라는 거야, 멍청아? 그녀는 모르겠지만 그 끔찍한 일 뒤에는 뭔가가 일어나야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기열하고 경멸스러운 비교야. 그녀가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들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야. 이 비겁하고 역겨운 비열한 영국놈아. 그녀를 위해서 이제부터 특별상을 하나 만들까 해. 바로 GF Yourself 상이야. 이 상은 품이 없고 비겁하며 멍청하게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지. 그녀는 그 상을 다른 의미 없는 상들과 함께 둘 것이다. 좋아요. 이제 진정합시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더십의 절대적인 부담과 불완전한 승리의 혹독한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첫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안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위압적이고 강인하며 매우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라가 간절히 원했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가장 무자비한 존재적 위협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유일하고 중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사울에게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신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휴식이나 국지적 휴전을 위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파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절대적으로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나가서 전투를 벌였고 엄청난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임무의 90%만 완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적군의 가장 좋은 재산과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는 완수보다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적의 지도자를 살려두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그를 책망했을 때 사울은 그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도자도 인간이니까요. 문제는 그 결점들이 분명한 신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 때입니다. 그리고 존립이 걸린 문제에서는 부분적인 순종이 곧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신이 맡긴 임무를 완수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사울은 통치의 정당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가문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역사가 이 불완전한 승리의 비극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수세기 후 바로 그때 목숨을 부지한 아각 왕의 직계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사울 시대에 남겨진 위협이 다음 세대에는 파괴의 도구로 성장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쪽 조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혹하고 살인적인 적, 즉 악을 상대할 때 완전한 승리가 아니면 그저 후손들에게 똑같은 전쟁을 내일 또 치르게 하는 초대장일 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예루살렘 JNS TV 스튜디오의 스트레이트 업에서 뵙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영원한 수도입니다.